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기혼 여성입니다. 옛말에 사람 앞길은 아무도 모른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줄 모른다는 말이 있죠. 저는 최근 저희 식구들에게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그 옛말의 뜻을 뼈저리게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저희 형님네를 통해서요. 본인에게 필요가 없을 때는 식구들을 마치 쓰레기처럼 버리고 갔던 형님네가 본인이 필요하게 되자 안면을 몰수하고 나타나 죽는 소리를 해댔거든요. 정작 저희가 형님네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을 때는 연락처까지 모조리 바꾼 채 연을 끊고 떠났던 사람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연으로 저의 시댁 식구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33살이 되던 해 오랜 친구였던 남편을 만나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게 딱 20살이 되던 대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으니 연애를 하기 전에 알았던 시간만도 무려 10여 년이 넘었었죠. 그 긴 시간을 두고 친구로 만나왔던 만큼 저희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성격이야 당연했고 자라온 성장 배경이나 가정 환경, 심지어 서로의 연애사까지도 모조리 알고 있었죠. 그래서인지 저희는 별로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보통 갓 사귄 연인들이 싸우는 이유는 서로 상대에게 기대했던 바가 달라서인 이유가 크잖아요. 그게 성격이 되었든 연락 패턴이 되었든 그것도 아니면 경제적인 조건이 되었든 간에요. 저희는 애초에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는 게 거의 없는 상태로 만나기 시작했으니 새롭게 기대할 것도 또 실망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그런 저도 결혼을 하면서 새롭게 놀라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댁의 문제였어요. 정확하게는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과 아내인 형님이었죠. 사실 결혼 전에도 저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남편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형은 어릴 때부터 이기적인 성격이었고 집안일에는 무관심한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게 더 심해졌다고요. 그리고 형수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오히려 남편에게 더 놀랐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 남편은 누군가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하도 사람들의 좋은 점만 봐서 제가 답답하다고 속이 터진다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저 정도라니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의 첫 인사를 드리러 갔던 자리에서 저는 두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되었죠. 역시나 첫 인상부터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 건데 아주버님은 저에게 크게 관심이 없는 눈치였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와서 피곤하다며 얼른 가서 쉬고 싶다는 말을 아주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다 형님은 또 다른 결로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아, 저는 미술학원에서 초등학생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미술학원? 그러면 동서가 원장이에요? 학원은 얼마나 큰데요? 학원은 그냥 사무실 한 칸 정도예요. 원장님은 따로 계시고요. 저는 월급 받고 일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월급은 많이 주는 편인가? 요즘 학원도 다들 어렵다던데 장사가 잘 되나? 초면인데 대뜸 제 직업과 수입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시어머니께서도 저에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으셨는데 형님이 저러시니 솔직히 말해서 조금 당황스러웠죠. 오히려 저보다 남편이 더 놀라서는 그 말을 막더라고요. 그냥
남들 받는 만큼 받고 이래요, 형수님. 아기 때문에 어차피 조금 있으면 그만둘 거고요. 어머, 외벌이하기 힘들지 않아요, 도련님? 하긴 뭐 친정이 잘 살면 전업주부도 괜찮지. 어떻게 동서 친정은 좀 사는 편이에요? 저희는 사실 결혼을 준비하는 와중에 아기가 먼저 생긴 상태였습니다. 인사드리러 가던 시점에 이미 임신 중이었죠. 당시 배가 자꾸 심하게 뭉쳐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혹시 하는 일을 그만둘 수 있냐고 관두고 누워만 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유산기가 좀 있다고 하면서요. 아무래도 학원에서 같은 자세로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다 보니 몸에 무리가 간 것 같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의논 끝에 학원에 새로 미술 선생을 구할 한 달여의 시간을 가진 뒤부터 일을 관두기로 쉬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은 시어머니만 알고 계셨고요. 그런데 형님이 정말 의아하다는 얼굴로 저렇게 진지하게 물어오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친정이 잘 사냐는 말을 면전에서 들은 게 처음이었습니다. 신뢰되는 질문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오길래 오히려 제가 혼란스러울 지경이었죠. 요즘은 친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이런 걸 이렇게 편하게 묻기도 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희 친정은 너무나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얼떨결에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했더니 형님의 얼굴에 비친 건 뭐랄까, 뭔가 복잡 미미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착각인가 싶었지만 어쩐지 실망 어린 기색이 언뜻 보였던 것도 같았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호기심 어린 얼굴로 이것저것 질문을 하던 태도가 다르게 그 뒤부터는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은 것도 당연했고요. 그제서야 저는 제가 느꼈던 게 저만의 착각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던 저희의 첫 만남이었죠. 그리고 저희 결혼식이 있었던 당일을 제외하고는 아주버님과 형님을 볼 일은 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항상 바빴고 시댁에도 잘 오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께서도 명절이나 큰아들 내외 얼굴을 간신히 볼까 말까한 처지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큰아들 내외와는 전혀 딴판인 분이셨죠. 시어머니는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세상 순하고 착한 분이셨거든요. 마음도 여린데다 가족이든 남한테든 안 좋은 소리는 일절 못하는 성격이셨어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아주버님 같은 성격의 아들이 나왔나 의아할 정도였죠. 몇 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시어머니는 시장 안에서 조그만 칼국수 가게를 열어 장사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작게 하는 가게지만 이제 단골도 꽤 생겼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머니 요리 솜씨가 정말로 좋으시거든요. 거기다 인심은 또 얼마나 후하신지 칼국수 양이 보통 칼국수 가게보다 2배는 될 정도였어요. 다른 가게였다면 곱빼기 가격을 받을 양이었죠. 그전까지는 시아버지께서 괜히 나가서 힘든 일은 하지 말라고 못하게 하셨다더라고요. 가끔씩 시어머니가 옛 이야기를 하실 때면 이 좋은 음식 솜씨를 하마터면 남들이 모를 뻔했지 뭐냐며 함께 농담을 하고는 했죠. 아이를 낳고는 학원을 관두게 된 저는 가끔씩 시어머니 가게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와, 오늘 손님 많네요? 아가, 여기는 또 뭐하러 왔어? 애는 어쩌고? 준우는 아직 어린이집에 있어요. 끝나려면 좀 더 있어야 해요. 오늘 가게 주방 이모님 일 있어서 안 나오신다면서요? 어머님 바쁘실 것 같아서 제가 도우러 왔죠. 바쁘면 바쁜 대로 내가 하면 되지. 뭐하러 너까지 여기를 와? 괜찮으니까 얼른 집에 가. 에이, 저 집에 가도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온 건데요. 이렇게 운동 겸 몸도 좀 움직여줘야 건강에도 좋대요.
여기 이 그릇 저쪽 테이블 쪽으로 내가면 되죠. 아이고 참 괜찮대도. 언젠가 한 번은 형님이 지나가는 말로 동서는 왜 고생을 사서 하냐고 묻더라고요. 물론 피곤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게 나름 재밌었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에 일하고 나서 손님이 좀 빠지고 한가해지면 시어머니와 다 같이 둘러앉아 칼국수를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꿀맛일 수가 없더라고요. 끝나고 나면 시어머니께서 택시를 타고 가라며 차비도 쥐어주시고 가다가 너 좋아하는 커피도 마시라며 커피값도 주셨죠. 제가 그걸 몰래 카운터에 놓고 나오면 시어머니가 돈을 주고 다시 쫓아나오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요. 시어머니와 그러고 있을 때면 저희 친정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신 엄마와의 마지막 추억은 시장에서 동그랗고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모락모락 김이 나던 칼국수를 먹고 오던 기억이었거든요. 그 다음날 엄마는 출근을 하다가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에 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칼국수를 볼 때면 항상 엄마 생각이 났었죠. 나중에 저한테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시어머니가 어찌나 목이 메어 하시던지 어린 것이 얼마나 엄마 생각이 많이 났었겠냐고 하시며 휴지가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더 당황해서 시어머니를 달래드릴 정도였습니다. 그 뒤에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죠. 내가 네 시어머니도 하고 친정어머니도 해주시겠다고요. 저도 덩달아 어머니의 며느리도 되고 딸도 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날 저희는 같이 얼마나 울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사람 좋으신 시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저에게는 오히려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좋았죠. 남편과도 여전히 사이가 좋았고요. 원래 친구 사이였고 사귈 때는 친구 같은 연인이었던 사이가 결혼하고 나서는 친구 같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친구 같다는 게 다른 말로는 설렘이 덜하다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남편과 저는 늘 평온하고 안정적인 관계였거든요. 몇 년이 지나는 동안 큰아들 준우를 낳고 그 뒤로 쌍둥이 딸들도 낳았습니다. 애 키우랴 집안일 하랴 하루 24시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단 한 번도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영업직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회식이 잦을 때가 많았습니다. 출장은 그보다 더 잦았고요. 그래도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칼퇴근을 하고 돌아오고 집에 와서는 집안일도 육아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새벽에 지쳐 잠든 저 대신 우렁각시처럼 집을 치워놓고 나가기도 했고요.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었어요. 비록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박봉인데다 앞으로 아이를 셋이나 키울 생각을 하면 막막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같이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어머, 오신다는 말씀도 없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님? 어떻게 오기는 버스 타고 왔지. 내가 이것만 전해주고 가려고 살짝 들린 거야. 나오지 마라. 말씀을 하셨으면 저희가 모시러 갔죠. 이건 또 뭐예요, 어머님? 아니, 가시지 말고 들어오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랑 놀다 가셔야죠. 너 바쁠까 봐 그러지. 애들 좋아하는 국이랑 반찬 좀 했다. 네가 좋아하는 불고기도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맛있게 먹으라고. 애가 셋이 되고 나서부터는 저희 시어머니도 자주 오셔서 반찬을 해주셨어요. 제가 외출을 해야 하면 흔쾌히 손주들도 봐주셨고요. 시댁과 갈등이 있어서 싸우고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서 싸우고 주변을 돌아보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심지어 이혼을 한 친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행운 하나 다름없었죠. 힘든 일이 있어도 저에게 주어진 감사한 일들을 항상 잊지 않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저희 아주버님네였죠. 아주버님과 형님을 보면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두 내외를 볼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빠듯하게 사는 저희와는 달리 아주버님 내외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공무원으로 일하는 형님은 박봉이기는 해도 원래 친정이 잘 산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중고차 딜러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게 수입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원래 자동차 대기업의 하청업체를 다니고 있었는데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힘들다며 회사를 관두고 시작한 일이 지금의 일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관뒀나 싶을 정도로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사는 정도였다고 하던데 지금은 연봉이 1억이 넘을 정도로 잘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점은 정말 존경스럽기는 했습니다. 남편도 영업직 일을 하고 있어서 영업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아주버님 내외는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어서 버는 돈이 육아에 나갈 일도 없었죠. 자연히 형편은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돈만 잘 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었어요. 수입이 좋은 만큼 아주버님은 항상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그건 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은 공무원이 민원도 많고 업무 강도도 높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듣기는 했는데 형님은 정말이지 너무 바빠 보였습니다. 그것도 특히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만 골라서요. 그때마다 항상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멀리 출장 스케줄이 있다더라고요. 시댁 대소사에 참여하는 대신 딸랑 계좌이체로 용돈만 전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시어머니 생신이 있었는데 그때도 시어머니 계좌로 용돈만 달랑 붙였더라고요. 시간은 없고 돈만 있는 사람들이 할 만한 선택이었죠. 저는 아침부터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미역국에 잡채에 고기까지 구웠는데 모처럼 온 가족이 다 모이는 줄 알고 한껏 만들었던 요리가 생신상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고 미리 형님께 올 수 있냐고 전화를 걸어 물어봤을 때도 온다 만다 말도 없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더니 결국은 당일 오후가 되어서야 통보를 하더라고요. 동서, 미안한데 나 갑자기 야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네? 어쩌지? 네? 아니, 형님이랑 아주버님 오시는 줄 알고 음식을 잔뜩 해놨는데. 그럼 이따 아주버님은 오세요? 그 애도 못 갈 것 같아. 오늘 중요한 회식이 있다네. 아, 어머님이 모처럼 다 모인다고 많이 기대하셨는데. 어머님한테는 동서가 잘 좀 얘기해줘. 부탁 좀 할게. 그리고 어머님 용돈이랑 오늘 생신상 준비 비용은 내가 미리 붙였어. 동서 수고비도 좀 보태서 넣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봐. 저는 몰라도 어머님께 필요한 건 그 돈 몇 푼이 아니었는데. 저는 또 실망하실 시어머니의 얼굴을 생각하니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죠. 평소에 불러도 거의 안 오던 아주버님네를 생각하면 새삼스러울 일도 아니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둘 다 바쁜 모양이다.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 맛있게 먹자. 그나저나 아가, 네가 음식한다고 애 많이 썼겠구나.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별로 한 것도 없는데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애들이 어머님 드린다고 편지 써왔어요.
아이고, 그래? 얼른 읽어보자. 벌써 할미한테 편지도 쓸 줄 알아? 편지가 아니라 거의 낙서예요. 준우야, 거기 가방 안에 아까 준우가 쓴 편지 가져와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셨지만 실은 아까부터 아주버님 내외가 오시는지 현관문을 계속 힐끔거리고 계셨다는 사실을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못 온다고 쳐도 그럼 전화라도 직접 한 통 드릴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날조차도 아주버님이나 형님이나 두 사람 다 전화 한 통 먼저 거는 법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여기까지 올 시간이 없으면 저희가 먼저 찾아가도 되지 않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저희라고 그 생각을 왜 못 해봤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찾아가는 것도 싫어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몇 달 전에는 아주버님 내가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집들이 선물이라도 전해주고 싶어서 어머님이랑 잠깐 들리겠다고 했더니 형님이 아주 기겁을 하더라고요. 이삿짐을 아직 정리를 못했다느니 오늘은 본인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느니 하는 핑계를 대면서요. 나중에 집 좀 치우고 시간을 내서 시댁 식구들 모두 초대를 한다는데 그게 과연 언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었죠. 결국 집 구경은 물 건너갔고 저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하도 반복되자 이제는 시어머니도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으니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저희 시댁에서는 한 가지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정말 우연한 계기의 일이었어요. 그날은 큰 시 이모님의 첫째 아들의 결혼식이 있어서 친척들이 모두 참석한 날이었습니다. 다른 행사는 다 오지 않더라도 사촌 동생의 결혼식만큼은 빠지기가 조금 그랬는지 아주버님과 형님도 모두 자리에 함께했고요. 친척이라 해도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시 이모님 댁과는 원래 교류가 깊어서 사촌 동생들과도 자연히 친하게 지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더더욱 빠질 수가 없을 거고요. 시끌벅적했던 결혼식이 끝나고 뷔페에 식사를 하러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친척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소개를 주고받고 안부를 묻고 그것만 해도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뷔페에 들어가서야 간신히 숨을 좀 돌릴 여유가 생긴 참이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마침 저희 테이블 쪽으로 친척 세 분이 오셨어요. 이게 얼마만이야? 별일 없었어, 언니? 나야 무슨 별일이 있겠어. 너희도 별일 없었니? 안녕하세요, 이모.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요. 좋아지기는 요즘 살이 쪄서 그래. 그런데 동건이네는 정말 오랜만이구나. 어째 얼굴 보기가 이렇게 힘들어? 죄송해요. 요즘 일이 좀 많이 바빠서요. 아무리 바빠도 와야 할 때는 와야지. 테이블 맞은편에 앉으신 건 저희 시어머니의 막내 여동생인 작은 시 이모님 식구들이었죠. 저도 그렇게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볼 때마다 느꼈던 건 성격이 참 직설적이시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도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아주버님 내외를 농담처럼 타박하셨으니까요. 아주버님은 난처한 얼굴로 그저 웃었고 형님은 떨떠름한 얼굴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작은 시 이모님의 말씀을 막으셨죠. 아유, 됐어. 앉자마자 잔소리는. 너 요즘 이사할 곳 알아보고 다닌다며? 어디로 갈지는 정했고?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지. 나 지금 사는 동네에서는 병원 다니기가 영 불편해서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집값이 어찌나 비싼지. 그러게 내가 그 시골로 내려가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너 거기서 불편해서 못 산다니까. 그러게 말이야. 그나저나 아직도 연락 온 데는 없어?
저번에 말했던 언니 땅 말이야. 작은 시 이모님의 갑작스런 이야기에 저희는 모두 의아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만 제외하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주버님이 먼저 물어보셨죠. 땅이요? 그래, 너희 엄마 땅. 거기 이번에 재개발 들어갈 거라고 아주 소문이 파다하잖아. 벌써 땅값이 엄청 올랐다던데 아직 팔라고 연락 온 데는 없어? 어머님, 땅이 있으셨어요? 그 순간 형님은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께 바로 되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뜩찮은 얼굴로 고개를 작게 끄덕이셨고요. 그러자 이번에는 상황을 알게 된 작은 시 이모님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니, 얘네는 모르는 이야기였어? 이거 내가 괜한 소리를 해가지고 나는 당연히 애들도 알고 있는 줄 알았지. 그동안 개발도 안 되는 동네에서 있던 땅이라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나도 재개발 소식 듣고 나서야 그 땅 생각이 났어. 시어머니는 저희와 아주버님네를 돌아보시며 땅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생각보다 땅을 꽤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결혼을 하실 때 양가에서 받은 돈을 모아서 샀던 땅이라고 하셨으니 그 땅을 가지게 된 것도 벌써 한참 전의 일이었고요. 그동안은 말씀처럼 워낙에 개발도 안 되고 해서 자식들에게도 말할 건덕지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전까지는 자식들이 어리기도 했고요. 동서는 알고 있었어? 아니요,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난 또 동서는 어머님이랑 친하니까 뭐 좀 들은 거라도 있나 싶었지. 근데 재개발 이야기가 사실이면 완전 대박 아니야? 형님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화장실을 가는 저를 따라 나서더니 작게 속삭이며 저도 알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모르고 있었다고 대답했고요. 나중에 그쪽 일을 하시는 지인분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사정을 알아보니 재개발 계획이 있는 게 사실은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뭐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거의 90% 확실하다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시댁에도 미미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형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전에 없이 시댁을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이거 저희 친정 어머니가 보내주신 송이버섯이랑 전복찜인데 어머님 생각이 나서 가져왔어요. 아니, 사돈 어른이 딸 생각해서 보내주신 건데 네가 먹지 왜 가져왔어? 어머님 이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저희도 다 못 먹어요. 그래, 고맙게 잘 먹으마. 사돈께도 잘 먹었다고 말씀 좀 전해주렴. 참! 그리고 다음 주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저희랑 근교로 단풍 구경이나 좀 같이 가세요. 갑자기 웬 단풍이야? 너희 많이 바쁘지 않니? 나는 괜찮다. 지금은 일이 좀 한가해졌어요. 구이도 다음 주에 시간 괜찮다더라고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갈게요. 시댁에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고는 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도 많이 가져와서 아주 시댁 냉장고에 넣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쌓여갔죠. 거기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매주 주말마다 데이트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요. 형님이 그렇게 살가운 태도를 보이는 건 이 집에 시집 온 이후로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형님의 그런 변화에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눈치가 좀 없는 편인 저희 남편도 저에게 요즘 형수님이 이상하지 않느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저는 그저 웃음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땅 이야기를 할 때 저희 남편은 잠시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을 가느라 자리를 비웠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해주자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허탈하게 웃더라고요.
그럼 그렇지라고 하면서요. 시어머니의 반응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당황스럽기는 역시나 마찬가지신지 형님이 찾아올 때마다 어색하게 웃기만 하셨죠. 비록 속보이는 행동이기는 했지만 이렇게라도 찾아와서 만나는 건 또 나쁘지 않으셨는지 딱히 뭐라고 하지는 않으셨고요. 어쨌든 형님의 그런 눈물겨운 노력이 약 2달쯤을 향해 가고 있을 때쯤 시댁에는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께서 간암에 걸리시게 된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원래 비형간염을 앓고 계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평소에 더욱 검진도 자주 했고 신경도 많이 쓰는 편이었거든요. 여전히 아침마다 가게에 나가서 장사를 하실 만큼 기력도 좋으셨고 식사도 잘하셨고요. 그런데 갑자기 건강검진에서 이상 신호가 발견되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소견서를 써주는 대로 대학병원으로 옮겨 여러 가지 검사를 했더니 이미 간암으로 진행된 이후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식구들 모두 할 말을 잃을 정도였죠. 불과 1년 전에 있었던 검진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이렇게 진행된 걸 보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도 하셨고요. 그리고 상담 결과 간 절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의학기술에 간암이 뭐 별거라고요. 저희는 빨리 발견한 편이라고 하니까 수술도 잘 될 거예요. 동서 말이 맞아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 어머님처럼 간암의 크기가 작으면 절제 수술 후에도 대부분 완치될 가능성이 높대요. 인간 수명이야 다 하늘이 정하는 거지. 어디 내 마음대로 되겠니? 살만 하면 살겠지. 그것보다도 나는 수술비가 더 걱정이구나. 가게도 문을 닫아야 하는데. 걱정 어린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자 저희는 한숨부터 터져나왔습니다. 이 상황에 지금 가게 걱정을 왜 하세요? 그리고 수술비는 어떻게든 저희가 마련할 테니까 어머니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수술비만 벌써 몇 천만 원이고 나중에 치료 비용까지 합치면 거진 1억 가까이 들 수도 있다던데 걱정이 안 되게 생겼어? 그 큰 돈을 갑자기 어디서 구한다고? 제가 알기로 시어머니는 현금이 거의 없는 상태셨어요. 칼국수 가게도 대단하게 돈을 남기는 가게가 아니라 그저 시어머니 생활비에 보탤 정도일 뿐이었고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하시던 사업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돈을 대부분 털어서 빚을 갚는 데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년간 또 작게나마 저축했던 돈은 아주버님이 결혼하실 때 신혼집 아파트에 보탠다고 가져갔다고 들었고요. 저희가 결혼할 때는 정말 시어머니 수중에 한 푼도 없으신 상태였어서 저희는 아예 양가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었죠. 그러니 지금 수술비를 걱정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원래 젊은 시절에 들어두셨다던 보험도 집이 어려워졌을 때 모두 해약하시는 바람에 남은 게 없었고요. 저는 머릿속으로 통장에 남은 돈과 생활비를 제외하고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을 계산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형편이 빠듯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우리 식구 5의 식비에 생활비, 큰애 태권도 학원비, 그리고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나면 간신히 1, 20만 원이 남을까 말까 했거든요. 오죽했으면 내년에 쌍둥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저도 다시 학원에 나가서 일을 할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고요. 하지만 어찌되었건 일단 시어머니부터 살리는 게 우선이었죠. 혼자는 힘들어도 저희랑 아주버님네가 돈을 합친다면 어떻게든 수술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 안 된다면 그 땅이라도 팔아서 병원비에 보태야지 뭐 어쩌겠니. 땅을 파신다고요? 그래야지. 그런데 급하게 팔아야 하는데
땅이 그 전에 팔릴지 모르겠구나. 그것도 그렇고 재개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팔기는 너무 아까운데요. 그런데 그 순간 형님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병원비는 저희가 다 부담할 테니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너희가 다 내겠다고? 네. 그래도 장남인데 저희가 내야죠. 이 사람이랑 미리 얘기 끝냈어요. 동진이네는 애가 셋인데 지금 형편도 어려울 거고요. 저희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특히나 평소에 손해보는 일이라면 단돈 10원도 양보하는 법이 없었던 아주버님네를 생각하면 더더욱 그랬죠. 옆에서 남편도 얼떨떨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형, 안 그래도 돼. 우리도 병원비는 보태야지. 됐어. 나도 아들 노릇, 형 노릇 좀 해야지. 이럴 때 쓰려고 모아둔 돈 있으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자주 와서 어머니나 잘 돌봐드려. 형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수술비만 해도 돈이 얼만데. 진짜 괜찮다니까? 어디 속고만 살았어? 그리고 동선의 사정 우리가 뻔히 아는데 더 버는 우리가 내는 게 맞지. 그때까지도 저는 사실 이게 정말 진심으로 하는 소리인지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 달에 2만 원짜리 갯돈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친척들끼리 모여서 1년에 한 번 단체로 1박 2일짜리 여행을 가는 게였는데 아주버님네는 애도 없는데 왜 어린애가 있는 집이랑 똑같이 돈을 내야 하냐며 본인들은 1만 원만 내겠다고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총무를 담당하시는 시이모님네 큰딸이 그냥 그러라고 한 뒤 일이 마무리되기는 했지만요. 그 사건을 뻔히 알고 있는데 기천만 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혼자 부담하겠다니 당연히 저희가 어리둥절할 만도 했죠. 어쨌든 몇 번을 되물어봐도 정말 진심이라고 하길래 그제서야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곧 이어서 든 생각은 안도감이었죠. 돈 잘 버는 형님네 덕을 이제라도 보게 되니 천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동안 형님네에게 가졌었던 안 좋은 감정도 저절로 사라지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도 내심 돈 문제로 걱정이 많으셨던 모양이었는지 이제야 조금 얼굴이 밝아지셨습니다. 남은 건 수술 전에 시어머니가 최대한 컨디션을 끌어올리시도록 도와드리는 것뿐이었죠. 형님네가 돈을 내시니 저희는 사후 케어라도 열심히 하는 게 맞다고 싶었고요. 그래서 수술 후에는 저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돌봐드리기로 했고요. 그렇게 얼른 시간이 지나가서 수술이 끝났으면 싶은 나날들이 하루 이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수술 당일날이 되었을 때 저희 식구들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당시에 미리 입원해서 수술 준비를 다 마친 시어머니를 제가 옆에서 간병하고 있던 참이었죠. 간암 수술이 워낙에 고액 수술이라 전체 비용의 20%를 수술 당일 아침까지 미리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만 해도 벌써 2천만 원이었죠. 가뜩이나 수술 전 준비 절차들로 정신이 없었는데 형님이 어제부터 계속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언제까지 납부가 되냐고 재촉을 받고 나서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번갈아 가며 계속 전화를 돌렸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직 연락 안 됐어? 아주버님도 안 받으셔. 형도 이제는 전화기가 아예 꺼져 있는데?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일단 수술비가 급한데 두 사람 다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떡해? 진짜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다시 전화 걸어볼게. 어제 전화가 안 될 때 찾아가 보기라도 할 걸 그랬나? 수술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저와 남편은 초조해서
마음이 너무 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에게 문자 한 통이 날아왔어요. 그 문자를 확인한 순간 하마터면 저는 눈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동서, 우리 수술비 못 내겠어. 우리도 없는 형편에 큰 마음 먹고 내려고 한 건데 차근히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더 여유가 없더라고.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하진 마. 솔직히 어머님도 좀 너무하신 것 같지 않아? 모은 돈이 없는 건 그렇다 쳐도 본인 병원비 정도 못 내서 자식들한테 패기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어머님은 사이좋은 동서가 챙기든지 해. 진짜. 입에서 욕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문자를 확인한 남편도 이게 뭐냐는 소리가 자동으로 나올 만큼이요. 머리 끝까지 화가 뻗친 남편이 제 전화를 뺏어서 곧장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진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해? 아니, 다른 건 다 놔둔다 치고 수술 당일에 갑자기 이러면 어쩌자고. 일단 어머니 수술비부터 구해야 해. 우리 통장에 지금 얼마나 있지? 나 전화 좀 돌리고 올게. 남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당장 지금 이 순간도 시어머니는 수술 전 검사를 하러 아래층에 내려가 계신 상태였는데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며칠 전에 받은 전화 한 통이었죠. 그때 잘 아는 지인분을 통해서 시어머니의 땅이 재개발될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었잖아요. 그분이 다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아무래도 그 땅이 재개발이 안 될 것 같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거의 확정이다시피 한 일이었는데 관련 소송이 걸리면서 문제가 생겼다고요. 시어머니와 저희야 원래 없던 땅이라고 생각했으니 많이 아쉽기는 해도 어쩔 수가 없지 않겠냐며 허탈하게 웃어넘겼습니다. 그럼 그렇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냐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시댁의 누군가에게는 웃어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설마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도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건 그것 말고는 도무지 이유가 없었죠.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요. 여보, 돈 구했어? 급한 대로 일단 통장에 있던 돈이랑 적금 해약한 거랑 합쳐서 선납해야 하는 돈은 맞췄어. 나머지는 일단 수술 끝나고 구해보자. 나도 좀 전화 좀 돌려볼게. 갑작스런 사태에 저와 남편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수술비를 구했습니다. 수술비는 모두 합쳐서 거의 1억에 가까이 되는 돈이었어요. 태어날 때까지는 어떻게든 그 돈을 맞춰야 했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께는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했죠. 혹시라도 받으실 충격이 걱정이 되었거든요. 다행히 시어머니의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개복을 해보니 미리 예상했던 것과 진행 상태도 거의 비슷했고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서야 저희는 비로소 시어머니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그 두 인간들에게서 병문안은커녕 전화 한 통마저 없는 걸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하셨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냐고 자꾸 찾으셨고 차마 문자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지 못했고 최대한 순화시켜서 전달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정말 충격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아주버님과 형님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거든요. 수술이 끝난 뒤에는 10여 차례의 항암 치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암 부작용이 너무 심했던 나머지 한동안 입원 치료를 하기도 했었고요. 수술비와 그 항암 치료비, 자잘한 약값과 입원비 등등을 모두 합치면 병원비는 1억이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너희한테는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면목이 없다. 그런 말씀 마시고
어머니는 회복만 잘하세요. 지금 제일 신경 쓰실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저희가 대충 모은 돈으로 시어머니 병원비를 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은 그거가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새로 받았거든요. 지금 내고 있는 아파트 대출금도 다 갚지 못한 상태라 그것도 이 금융권에서 더 비싼 이율로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디냐 싶었죠. 돈이야 건강하게 살아만 있으면 어떻게든 갚을 수 있지만 시어머니 수술은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항암 치료도 모두 마치고 1년 뒤에 있었던 추적 검사에서도 모두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기까지 저희 모두에게는 정말 힘겨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죠. 완전히 예전 같을 수는 없어도 시어머니는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계셨습니다. 남편도 열심히 회사를 다니며 돈을 벌고 또 갚아나가고 있었고요. 저도 애들이 모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간 사이에 파트타임으로 학원을 다시 나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칼국수 장사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대신 나가서 일하시는 시간을 엄청 줄였지만요. 저는 지금은 더 바랄 게 없었어요. 그저 우리 식구들 모두 몸 건강히 아픈 곳 없이 살 수만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에게도 마침내 희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시어머니의 그 땅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드디어 재개발이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문이 아니라 정말이었어요. 앞서 있었던 일을 한 차례 겪고 나서 저희가 몇 번을 재확인했었죠. 두 번째라 그런지 막상 실감이 나지를 않더라고요. 재개발로 거의 9억 가까이 되는 돈을 수중에 넣고도 그 돈을 어떻게 쓸지 감이 안 올 정도로요. 거기다 그것보다 더 황당한 일도 벌어졌고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수술 당일날 연을 끊어버렸던 아주버님과 형님이 시댁에 다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뻔뻔하게 여기 찾아올 생각을 해? 형이 사람이야? 형수가 사람이에요? 죄송해요, 어머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도 그때 갑자기 너무 어려웠었어요. 무슨 사정이 갑자기 얼마나 어려우셨는데요? 얼마나 급했길래 수술 당일날 시어머니를 버리고 가야 했는지 저희도 그 사정이 너무 궁금하네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의 레파토리는 어쩜 그렇게도 하나같이 똑같은지. 시어머니 옆에서 저는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되물었죠. 이 사람이 그때 사실은 아는 선배가 꼬셔서 같이 동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뭔 가게인지 뭔지를 하자고 해서 가게 보증금도 전부 낸 상태였는데 그게 사기였어요. 그 사람이 돈을 들고 튀어서 갑자기 연락이 안 됐었거든요. 정말이에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 진짜 그때 어려웠었어요. 수중에 돈은 없지, 어머니 뵐 면목은 없지. 저희도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랬던 거고요. 두 사람이 앞에서 눈물 연기를 시작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남편이 대신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냥 다시 예전처럼 지내는 것 말고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 아니냐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돈 달라고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우리가 설마 돈 때문에 찾아왔겠어? 그럼 아니에요? 시 이모님이 그러시던데요. 며칠 전에 시 이모님께 전화해서 어머님 땅 보상금 받은 거 진짜 맞냐고 몇 번을 물었다면서요. 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설마 그걸 알고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죠. 두 사람은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급하게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그건 그냥 안부차 전화해서 하는 말 끝에 나온 얘기지. 그래요. 두 사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됐다.
그만해라. 그때 시어머니 입에서 처음으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저희 모두는 순간 입을 다물고 모두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죠. 나는 동진이 너희 결혼할 때 집 도와준 걸로 이미 너희에게 할 만큼 했고 너희한테 더 바라는 것도 없다.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하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까지라니. 너희나 나나 서로 이제는 만나도 불편할 일밖에 없잖니. 애쓰지 말고 그만하거라.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두 사람은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그렇게 그 후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에 찾아와 빌기 시작했죠. 저희한테도 갖은 애원을 했지만 소용은 없었고요. 그리고 2주쯤 지나자 마침내는 포기를 했는지 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연락도 없었고요. 어머님 이사 가시는 건 어때요? 새로 짓는 넓은 아파트로요. 됐다. 이 집도 아직 좋아. 내가 이 나이에 혼자 그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뭐 하겠니? 나는 됐고 내가 그 돈 보태줄 테니까 너희나 이사 가거라. 시어머니는 그 돈을 아예 저희한테 맡기셨습니다. 저희는 그 돈을 받자마자 다시 시어머니의 계좌로 넣어드렸죠. 몇 번의 실랑이 끝에 결국 그 돈 중 일부는 저희가 냈던 빚을 갚는 데 썼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뭘 할지는 시어머니 의견에 전적으로 따르려고요. 저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첫 해외여행을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유가 없어서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보지 못했거든요. 어제는 문득 하늘을 보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지금 같은 날만 계속된다면 더는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께도 같은 하늘에 떠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 사연을 마치겠습니다.